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명쯤 정말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한 명 있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 내 아이들이라는 대답을 할 것 같지만 제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누나입니다. 제가 누나에게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그런다고 해도 누나가 전력으로 말리고 오히려 누나 또한 제게 본인 목숨을 주려고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매가 남들보다 더 깊은 우애를 나누고 있는 건 어려서부터 온전히 마음을 기댈 곳이 서로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가난한 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해야 했던 저희 집은 아버지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자연히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는데 말이 좋아 할머니 댁이지 할머니는 계셨지만 할머니도 고모부 댁에서 고모부 내외와 함께 사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고모부 댁에 얹혀 사는 객식구였어요. 먹을 입이 두 사람이나 늘어서 고모부도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웠겠지만 솔직히 저희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약간의 한이 남을 정도로 눈칫밥을 줬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고모부 눈치 보느라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못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남매가 지내는 작은 방에 종종 할머니가 들어와서 간식이나 주먹밥 같은 걸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한창 자랄 나이에 저는 늘 배가 고팠어요. 밤마다 동생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듣던 누나는 늘 할머니가 챙겨주신 간식을 제게 양보했고 또 종종 학교에서 먹지 않고 남겨온 빵이나 우유, 요구르트를 제게 주었어요. 유치원도 다니지 않던 저는 늘 작은 방에서 누나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길 기다렸죠. 오매불만 기다리던 누나가 오면 누나는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걸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고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둘이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러니 어린 제게 누나는 제 모든 세상이자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이나 얻어먹으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숨통과도 같았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이유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에서였거든요. 얼굴을 보고 산 날보다 떨어져서 산 날이 많았지만 그만큼 그리워한 날이 많아서인지 누나와 어머니와 껴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는 더 이상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빚을 내서 서울에 작은 방을 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동안 공장 일 말고 바로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평일에는 저와 누나 이렇게 둘이서 지냈죠. 당시 고등학생이던 누나는 야자도 안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를 옆에 앉혀두고 공부를 했어요. 누나는 어머니보다도 제게 공부를 하라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기태야, 나중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으면 일단 공부를 해. 공부를 해야 나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져. 그때는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누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풀면 누나가 요 앞 슈퍼에서 너 먹고 싶은 거 2개 사줄게. 이렇게 말하며 저를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했고 저는 일단 누나의 말이니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던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오랜 몸을 혹사시키는 노동으로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무리해서 돈을 벌 수 없으셨거든요. 그렇다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써야 하는 생활비는 생기지 않기에 누나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다니면서 따뒀던 자격증으로 건설회사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한순간에 저희 집 가장은
저희 누나가 된 거죠. 그런 누나를 보며 저도 돈 잡아먹는 대학 생각은 접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기술을 배우든 뭘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누나와 거실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지나가는 말로 인문계 말고 실업계 들어가서 일찍 기술 배울 걸 그랬다고 하니까 누나가 단호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갑자기 기술을 왜 배워? 나도 누나처럼 일찍 취업해야지. 그래야 누나도 엄마도 덜 힘들 거고. 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 너는 내가 대학 보낼 거니까 그럴 돈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거나 생활비로 쓰는 게 낫지. 누나, 난 정말 너 정도는 내가 대학 보낼 수 있어. 매달 네 대학 등록금으로 쓸 적금도 따로 들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솔직히 부모님도 아니고 누나가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뭐라고 우리 누나가 나보다 똑똑한 누나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물었는데 누나가 덤덤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 동생이니까 네가 나중에 내가 밟아온 길 걸으면서 괜히 사회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이 좀 평범하게 누리는 것만큼 넌 누렸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우리한테 못 해주셨으니까 나라도 너한테 해줘야지. 나는 기회가 없지만 너는 내가 기회를 줄 수 있잖아. 아직도 이 말이 전부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저야 누나에게 받은 게 태산이니 이 나이쯤 됐을 때 누나에게 목숨도 줄 수 있다고 만천하에 외칠 수 있지만 아마 저 정도의 아량으로 누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누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저를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그 안정도 오래가지 못했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장례 수속을 마치고 당연스럽게 거기 직원들이 제게 상주 완장을 주길래 저는 곧바로 누나 팔뚝에 상주 완장을 차주었어요. 고작 남자라서 어머니의 장례식 상주가 되기에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누나에게 부끄러웠거든요. 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누나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지칠 정도로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그냥 챙김을 받아야 하는 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하나 남은 가족으로서 누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반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고 누나는 몇 년 뒤에 지금까지 모아던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서 죽집을 차렸어요. 제가 직장인이 되고 누나가 죽집 사장이 돼도 저희는 계속 둘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누나는 늘 언제까지 누나랑 살 거냐고 독립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라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30 넘어서 누나랑 같이 사는 게 뭐라고.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차 직장인이 됐을 때쯤 직장 동료가 해준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요. 첫 만남에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누나나 여동생 있으세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누나 있어요. 어쩐지 여동생보다는 누나일 줄 알았어요. 여자 형제 있는 남자분들은 티가 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 덕에 아내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긴 건 확실했어요. 아내와 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당연히 아내와 진지한 관계가 됐을 때는 바로 누나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내도 늘 제가 무의식적으로 누나 얘기를 해서 우리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누나와의 만남 후 여자 형제 없이 남동생 하나 있던 아내도 그런 누나를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됐네요. 저와 아내는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고 누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전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해보고 나니
때늦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누나가 연애를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누나는 연애를 안 하는 걸까? 혹시 살기 바빠서 포기한 걸까 싶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해서 신경도 쓰였고요. 누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못 누렸던 행복을 느끼며 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저는 멋대로 제 주변에 누나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은 없는지 찾게 됐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제 눈에 차지 않았고 또 괜찮은 사람 같아서 누나에게 말을 하면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요. 근데 누나는 누나 말대로 정말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평생 붙어 산 가족이라면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도 읽을 수 있고요. 그게 어느 순간 누나에게 그 기류가 읽히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많고 또 문자를 하면 항상 칼답을 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반나절까지 넘어가도록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받고 나서 몇 마디 하지 않고 바로 바쁘다고 끊으라고 하고 아내는 혹시 누나가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니냐고 했고 저 또한 누나가 드디어 짝을 만난 건 아닌가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아내 친정에서 생선 몇 마리를 보내서 누나에게 나눠주려고 연락을 했거든요. 누나 죽집 마감하는 시간에 가서 생선도 주고 오랜만에 잘 지내나 얼굴도 보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누나는 한사코 저를 말리며 택배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안 쓰냐고 그냥 택배로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날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을 들고 누나의 죽집에 갔는데 죽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렸어요. 무슨 옥구슬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 누나의 웃음소리를 말이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죽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키가 큰 남자가 죽집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누나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있더라고요. 제가 누나 하고 부르니 그때 저희 누나 표정이 들켰다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는 누나와 제 눈치를 쭈뼛거리다가도 먼저 제게 악수를 건네며 그러더군요. 지원 씨 동생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한민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나의 죽집 단골인데 그냥 단순히 단골 손님이 아니라 누나와 소위 연애하기 전에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색한 만남 이후에 제가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 누구 만난다 말을 일체 안 해줄 수 있냐. 정말 누나 맞냐고 좀 투덜거리니 아직 누구한테 말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남자와 누나는 거의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저와 아내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요. 누나보다 1살 연하에 키도 크고 서글서글한 호감형 인상에 순박해 보이는 얼굴만큼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중소기업 팀장을 달았다는 남자는 능력도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누나에게 그 남자를 소개받고 조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연고도 없는 고아원 출신이었거든요. 단순히 고아원 출신이라서 제가 염려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았으면서 왜 본인과 비슷하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을 만났나 싶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좋은 집안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남자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길 바랬거든요. 행여 착한 누나가 그 남자의 살아온 세월에 연민과 사랑을 혼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건 찰나의 제 노파심이었어요. 누나를 아낀 만큼 괜한 걱정을 한 거였어요. 다 같이 마주 앉아 있는 와중에 누나가 옆에 앉은 남자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흘끗흘끗 바라보며 살풋 미소를 짓고 종종 둘이 습관처럼 손깍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우리 누나가 저 남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나가 고른 사람인 만큼 저 또한 그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죠. 평생 결혼 안 할 것 같은 누나가 결혼을 하는 날
결혼 전부터 누나에게 내 손잡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했었습니다. 그냥 누나가 결혼하는 날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었으면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몇 년간 누나 결혼할 때 혼수해 주려고 모아둔 돈도 겨우 받은 누나는 제게 오버하지 말라며 혼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쉽긴 했지만 누나의 결정이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네 말대로 본인 손잡고 들어가 줄 수 있냐고요. 그때 실감을 했죠. 늘 제 도움은 마다하고 동생이 같이 밥 먹고 계산하는 것도 불편해하던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 누나가 결혼하고 잘 살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누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집은 그냥 누나와 제가 살았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잘 살았어요. 매형이 누나한테 정말 잘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녁에 밥은 먹었나 심심해서 전화를 해보면 누나는 늘 그 시간에도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지금 네 매형이 가게로 데리러 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게. 매형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누나 죽집으로 가면 얼추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럼 매형은 또 누나 가게 마감하는 거 돕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죠. 누나도 야무지고 사람이 단호해 보이지만 속은 삶은 호박속처럼 무르고 매형도 사람이 허허거리면서 뭐든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저와 아내는 둘이서 살다가 사기라도 맞는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로 걱정도 했어요. 근데 진짜 사기꾼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죠. 저희는 부부끼리 여행도 자주 갔어요. 가을이면 펜션 빌려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에는 계곡 가서 놀고, 겨울이면 스키장에 가고, 누나는 결혼 후에 사람이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았고, 그 여유는 곁에서 누나를 지키는 매형이 만들어 준 것이기에 저는 괜히 매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돈은 모을 줄만 알지 제대로 본인을 위해서 쓸 줄 몰랐던 누나는 매형을 만나면서 부부끼리 하는 요가 수업도 듣고 쉬는 날에는 스킨스쿠버 강습에 사이클에 못했던 취미 생활을 했죠. 누나가 노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저도 더 다 같이 어디 뭐 생겼다는데 보러 가자. 친구 식당 개업했는데 내가 한턱 낼 테니 가자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볼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바쁘게만 살던 누나도 한결 얼굴빛이 좋아지긴 했지만 단 하나, 결혼 후에 진정 원하던 건 얻지를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누나는 늘 아이를 원했어요. 누나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자퇴한 학교도 원래는 유아교육과였을 만큼 아이들에게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지어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누나에게선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누나는 이런 속 얘기를 제게도 잘 안 해서 제가 매형에게 물으니 매형이 착잡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진 않아서 요새 클리닉 다니고 있어. 검사랑 검사는 다 하는데 좋은 얘기는 아직 못 들었네. 병원 다니면서 좀 더 기다려보면 되겠지. 그리고 누나는 결혼하고 9개월이 지났을 때 불임이라는 머리 위에 태양이 탁 하고 조명이 나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불임이라니 그렇게 결혼을 하면 많이도 아니고 딱 단 한 명의 아이만을 원하던 욕심 없는 누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누나는 불임 진단을 받고 한동안 죽집 문도 열지 못했어요. 누나가 본인의 꿈이 좌절된 만큼 저와 아내에게 찾아온 기적이 어찌나 죄스럽게 느껴지던지 행여 누나가 태어날 조카를 보고 본인의 처지를 더 슬퍼할까 저도 아내도 온전히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가 찾아가도 누나는 만나주지 않아서 제 속이 더 타들어갔죠. 그런 누나를 곁에서 다잡아준 게 매형이었죠. 매형은 누나를 데리고 바다도 보러 가고 꽃을 보러 다녔다고 해요.
누나가 조금 일상을 회복했을 때 절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는 게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나만 손해라고. 이번 생에 만나지 못한 아이만큼 본인이 잘할 테니까 이번 생에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 그 사람도 본인 아이 품에 못 안게 돼서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나만 걱정하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힘을 안 낼 수가 있니?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평생 본인 몸 건사하기 전에 가족들부터 챙기던 누나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니 말이죠. 나중에 누나가 입양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매형이 우리 애가 아니라면 온전히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입양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매형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더는 미련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둘이서 평생 행복하자는 매형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서글픈 얼굴로 조카를 안아보던 누나는 이제는 종종 저랑 아내랑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라고 주말에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애한테 들어갈 돈 없으니까 우리 승민이한테라도 써야지 라고 자조적인 농담도 할 수 있을 만큼 상처를 극복했어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긍정적이고 또 행복했어야 하는 누나였는데 누나의 결혼 생활 3년 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누나가 제게 먼저 말을 안 하기도 했고 내색도 안 하고 나중에 아내가 누나 집에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새 형님이 좀 우울해 보이지 않아? 어? 아니, 그저께 전화했을 때는 말짱해 보였는데. 왜? 누나가 무슨 말을 해? 아니, 형님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말 안 하지. 근데 어제 형님 집에 갔었을 때 좀 아주버님도 계셔서 같이 내가 사간 케이크 먹자고 불렀더니 나오지도 않으시고 형님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시더라.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다니까. 뭐 전날 싸웠거나 한 거 아니야? 일시적인 싸움 때문이라기엔 내가 좀 예민한 건가? 형님이 살도 많이 빠져 보여서 괜히 더 걱정되네.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괜히 신경 쓰이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누나에게서 문자가 하나 딸랑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혼하재.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평생 둘이서 잘 살 것 같았던 두 사람이 누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했던 매형이 왜 갑자기 누나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냐 말이에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누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나의 죽집으로 달려갔죠. 근데 죽집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누나가 나오지 않아서 설마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경찰이나 구급차까지 부를 뻔했네요. 다행히 한 10분 뒤에 누나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지만 마주한 누나의 얼굴은 다행스럽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에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누나, 매영 집에 있어? 아니 이혼이라니. 매영이 이혼을 하재? 도대체 왜? 집에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도 그만뒀대.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었어요. 왜 잘 살던 사람이 일도 그만두고 누나에게 이혼까지 요구할까? 일단 누나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뭐 드라마가 따로 없었네요. 아내가 누나와 매형의 사이를 걱정했을 무렵 정말 둘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았다고 해요. 이유는 매형의 달라진 모습 때문인데 매일 누나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먼저 집에 와서 같이 먹을 저녁 밥상을 차리던 가정적인 매형이 어느 순간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 회식 있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뭐 누나도 이제 결혼 3년 차고
조금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말도 없이 외박은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밖에 있을 때도 연락도 잘 안 돼서 누나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외박하면 그렇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 화도 잘 안 내던 사람이 아주 온갖 짜증을 내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당신이 뭐 시키는 대로 뭐든 해야 돼? 연락을 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내가 뭐 3살 먹은 어린애야? 제발 답답하게 만들지 좀 마. 숨 막히니까. 사람이 거의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당황스럽고 불안한 누나는 처음에는 바람까지 의심했다고 해요. 딴 사람이 생겨서 달라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매형이 씻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걸 비누 가지러 나왔던 매형에게 딱 들켰다는 겁니다. 매형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걸 왜 몰래 훔쳐보고 있냐고 화를 냈고 누나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당신 요즘 행동이 바뀐 건 사실이고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당신 요새 통장에서 몇십만 원씩 꾸준히 빼서 썼잖아. 카드가 있는데 굳이 현금 빼서 쓰는 게 보이는데 내가 괜한 생각 안 하게 생겼어? 당신 정말 요새 너무 많이 바뀌었어. 진짜 어이가 없다. 벌써 너 의처증이냐? 내가 바뀌긴 뭐가 바뀌어? 나는 좀 똑같은 생활이 지쳐서 티내면 안 돼? 나는 나 혼자 돈 좀 쓰면 안 되냐고.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집을 박차고 나갔던 매형은 다음 날 저녁 누나에게 한 가지 서류를 내미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근래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돈도 따로 빼서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다름 아닌 간경화 진단 서류였어요.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갔던 거? 나 혼자 병원 다니던 거였어. 혹시 눈치 못 챘다고 죄책감 갖지 마. 나조차도 내 몸 상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피곤하고 속이 안 좋아서 예민해졌을 뿐이지. 차마 당신한텐 입이 안 떨어지더라. 어려서 장인어른 사고로 잃고 커서는 어머니까지 뇌졸중으로 떠나보낸 당신한테 어떻게 남편이 곧 있음 암덩어리 될지도 모르는 간경화라고 말을 해. 그렇다고 그걸 나한테 계속 숨겼어? 이런 일일수록 더 빨리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저번에 나 외박했을 때는 복수가 차서 그거 빼느라 잠깐 입원했었던 거야.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의사는 나한테 단 한마디 희망도 주지 않으려고 일단 치료는 해보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사람처럼 살 수 있을지.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은 내가 당신 아프다고 버릴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했어? 아니, 당신이 나 안 떠난다고 해도 내가 떠날 거야. 평생 당신이 인생 황금기에 몇 년 동안 아픈 남편 간병하면서 보내는 거 나 못 봐. 그걸 왜 당신이 정해? 여보, 나 당신한테 병원 침대에서 골골거리고 얼굴 누렇게 떠서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제발 내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모습만 너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해줘. 이혼하자. 이혼하고 당신은 새 출발해. 당신 이제 고작 40이야. 아직 너무 젊어. 그렇게 말한 매형은 합의 이혼 결심이 서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감정을 못 추스르고 흐느끼며 울던 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어찌나 멍해지던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매형이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선택지가 이것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나는 뭐든 좋으니 매형이 돌아오길 바랐고 이제껏 남편이 아팠다는 것도 몰랐던 누나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고 몇 년이 되든 아픈 매형 옆에서 간병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동생으로서 말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평생 가족들 돌보면서 살았던 누나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요?
일단 저는 누나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매형에게도 시간을 주자고 말했어요. 사람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괜히 마음먹었던 사람에게 어거지로 다가가면 더 나쁜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이 가도 누나는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매형과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갈지 아니면 매형이 무슨 말을 하든 매형이 가는 날까지 곁을 지킬지를 말이죠. 누나는 계속 후자를 생각해왔지만 본인의 연락을 절대 받지 않는 매형을 보곤 이 사람을 옆에 잡아두는 게 과연 이 사람을 위한 일일까라는 의문마저 든다고 하더군요. 내가 내 죄책감 덜 나고 싫다는 사람 붙잡아 두는 거면 어떡해? 나도 그 마음 잘 알지. 나도 내가 아프면 너한테도 안 알리고 어디 산에 가서 숨고 싶을 거야. 누나는 매형이 오면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같이 병원에라도 가려고 했어요. 가서 정확히 매형의 상태가 어떤지 두 눈과 귀로 확인을 해야 무슨 결정이든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생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매형에게 누나가 와서 병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문자를 남겼지만 매형이 답장이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데 그날이 온 거죠. 하늘도 땅도 우주도 제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은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원래 제가 영업을 나가는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강원도에 있는 모 병원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던 동료가 집안 사정으로 미팅에 참석을 못 가게 됐고 그 당시 스케줄이 없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대신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해서 강원도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했기에 휴게소도 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횡성 휴게소에 가까워질 때쯤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휴게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볼일을 보고 여기저기서 나는 음식 냄새도 뿌리치고 바로 운전을 해서 미팅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 누군가가 보이는 겁니다.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시원하고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가 말이죠.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보였는데 저는 그 남자를 홀린 듯이 따라가는데 일행이 있더라고요. 다들 한 손에는 핫바, 떡볶이, 커피를 쥐고 해외 브랜드 SUV에 타는데 아무리 봐도 운전대에 타려는 그 키가 큰 남자는 매형이었어요. 저도 순간 제가 매일 매형 생각을 하면서 골머리를 썩인다고 해도 이리도 선명하게 환각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 매형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한두 번 울리자 운전석에 타려는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게 보였고 제 휴대폰에서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음성 서비스가 들려왔어요. 암이 뭐 어쨌고 누나한테 매형이 눈물을 머금고 무슨 이야기를 했던 저건 매형이었어요. 한민욱 그놈이었다고요. 저는 진짜 구르듯이 뛰어가 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상사나 동료에게 깨질 각오를 하고 만나기로 했던 잠재적 고객님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오늘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에는 바로 매형 포함한 네 사람을 태운 차를 미친 듯이 따라갔어요.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행했던 매형의 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강릉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아프다더니 왜 가족이 아니라 생판 남이랑 바닷가에 있는 펜션에 놀러 온 거죠? 펜션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매형을 눈알이 빠져라 노려보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참지 못했다면 그걸 보고 바로 튀어나가서 그놈 머리통을 바닥에서 굴렸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일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누나를 데리고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주소로 오라고요. 매형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펜션 입구를 빙 둘러서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펜션 전용 캠핑장 쪽으로 갔습니다. 펜션 뒤는 캠핑장으로 뻥 뚫려 있었는데 뒷문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쪽에서 매형의 일행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한 40분 뒤에 나오더군요. 본인들이 샀던 음식이랑 술 잔뜩 들고 나와서 직원 안내를 받아 자리 잡고 술상을 까는 걸 보는데 와, 그날 제 속에 있는 인내심이란 인내심을 모조리 쓴 것 같아요. 간경화라고 했던 매형이란 인간이 아까 손잡고 들어갔던 여자를 지 무릎에 앉히고 맥주를 마시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잘 참았어요. 저는 제 허리까지 오는 펜스를 넘어 그 자식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지 처남이 가까이 오는 걸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놈은 제가 지 손에 있던 맥주 캔을 뺏어서 얼굴에 들이붓고 빈 캔을 안면에 던지기 전까지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우 씨! 뭐야 저 사람? 야, 말려! 말려! 제 돌발 행동에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짜고짜 얼굴에 끼얹어진 맥주를 허겁지겁 입고 있던 티셔츠로 닦고 얼굴을 든 매형은 저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왜? 여기서 네 처남 얼굴 보게 될 줄 몰랐냐? 강경화라며 이 새끼야. 그런 놈이 해 떨어지기도 전에 술 퍼마시고 앉아있냐? 처남? 민우 씨,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누구야? 매형이란 놈 무릎에 앉아있던 여자의 표정과 하는 말로 봐선 저 여자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겠더라고요. 아직도 굳어있는 매형을 보고 저는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저 한민우란 새끼가 3년 전에 우리 누나랑 결혼하더니 이번에 자기 강경화라고 이혼하자고 한 놈이에요. 우리 누나 고생시키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니 뭐 이 여자는 평생 네 병석 지켜주겠다고 하디? 저기요, 저 인간 간병 해주기로 했어요? 간병이라니 그게 무슨 민우 씨가 무슨 강경화야. 민우 씨 얘기 좀 해봐.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기 기태야, 일단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윤희 씨 잠깐 얘기 좀 하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태는 얼어 죽을. 네 내연녀 앞에서 처남 소리 하려고 하니까 쫄리냐? 이 새끼야,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내가 부른 우리 누나 여기 와서도 이지랄 할 거야? 뭐? 정원일 불렀어? 이 새끼가 어디 남의 누나 이름 함부로 불러. 야, 따지고 보면 우리 누나가 너보다 한 살 많아. 건방지게 말까지 말고 존칭 붙여, 존칭. 누나가 이 자리에 오고 있다는 말에 패닉이 된 건지 매형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그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매형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 딱 기다려라. 네가 네 주둥이로 우리 누나한테 변명이든 뭐든 해. 매형은 제가 바람 피우던 여자랑 일행 그리고 제 사이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매형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을 때 저는 매형이 바람 피우고 있던 여자와 그 일행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죠. 그 여자는 매형과 술자리에서 알게 됐고 매형이 결혼도 안 한 미혼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왔지만 얼굴에 티끌 하나 없는 매형에게 반한 여자는 얼마 안 있어 깜빡 속아 교제를 시작했고 본인 친구들도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저 친구가 이번에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거기 경력 좀 오래된 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민우 씨를 추천했죠. 저희 아버지가 이 친구 회사에 투자도 하시기도 했고 오늘 면접 겸 미팅 겸 해서 가볍게 다 같이 놀러 왔던 거예요. 근데 결혼에 간 뭐? 내가 지금까지 사기꾼을 순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 이 정도면 같이 일하기로 한 거 엎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인성이 이 모양인데. 그렇게 능력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한 회사 오래 다닌 것 뿐이지. 매형은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저희 누나에게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 꽂아줄 연줄을 갖고 있는 여자로 갈아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강경화라고 속이는 헛짓거리까지 하냐고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입술 꾹 다물고 있던 매형은 나중에 제 아내와 누나가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는 온몸에 부어진 맥주가 바짝 말라서 볼품없는 매형의 꼴을 한동안 가만히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까봐 강경화라느니 암이라느니 진단서까지 만들어내고 내 생각 해주는 척 했던 거야?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네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 아니니까 위자료도 없이 재산 나눠갖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어서? 아니야. 나는 정말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입 닥쳐. 어디 이제 와서까지 날 위하는 척을 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배신을 해. 내가 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게 살아온 날에 비해 사람이 밝고 구김 없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이건 구김은 고사하고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이 따로 없잖아. 너 솔직히 말해봐. 언젠가 나 등쳐먹고 다른 여자 만날 목적으로 입양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애 생기면 나중에 헤어질 때 귀찮아지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사랑할 자신이 없느니 헛소리하면서 거절한 거잖아. 말해봐, 이 나쁜 자식아. 누나는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매형의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모든 한을 담아 내리쳤어요. 그리고 매형이 무기력하게 맞는 모습을 보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누나가 울면서 때리느라 지친 게 보여서 제가 가서 누나를 끌어냈지만 솔직히 매형은 그 자리에서 누나에게 맞아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누나는 매형 앞에 침을 탁 뱉고 말했어요. 가라 이 새끼야. 저 여자든 다른 데든 마음대로 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네가 원했던 건 아닐 거야. 어차피 몸도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닐 거다. 이 쓰레기 새끼야. 그렇게 누나는 아내와 아내 차를 타고 서울로 갔고 저도 제 차를 타고 두 사람이 탄 차를 쫓아 서울로 갔습니다. 누나가 차에 타기 전 아무 사실도 모르고 매형과 만났던 여자가 사과를 했어요. 아무리 결혼했다는 걸 모르고 만났어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만난 본인 잘못도 있고 그런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요. 힘이 다 빠진 누나는 그냥 파리해진 얼굴로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했을 뿐이죠. 서울로 와서 처음 한 일은 일단 누나 집에 있는 그놈 짐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냥 박스 몇 개 대충 쑤셔박아서 누나에겐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에게 문자로 짐은 내가 보관 중이니 괜히 누나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이제 집도 없고 직장도 내연녀 덕에 새 직장에 다닐 생각에 벌써 그만둬서 백수 신생 그놈은 당연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존심도 다 버리고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처음부터 누나에게 간 건 아니었어요. 지 짐이 짱 박힌 종로에 있는 이삿짐 보관센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제게 제발 누나 마음 좀 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처남, 내가 잠깐 눈이 돈 거야. 정말 한순간의 실수고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누나도 나도 외롭게 산 사람들이잖아. 안 그래? 처남, 누나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나 있는 누나가 이혼녀 됐으면 좋겠어? 처남 말 한마디면 그 사람도 그래도 마음 돌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정신 나간 놈을 다 보겠네. 아직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너 우리 누나랑 결혼 생활은 물론 앞으로 네 인생도 말아먹은 거야. 네가 집이 있어 재산이 있어. 하나 있는 직장도 설레발로 그만둬서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이 집 맡아뒀던 건 마지막까지 질척거리지 말고 순순히 우리 누나랑 이혼해서 두 번 다시 우리 눈앞에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거 경고하려고 갖고 있던 거야. 너 이제 남은 건 이 짐들 뿐인데
이거라도 건지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해. 알아들어? 누나보다 돈도 못 벌고 경제권도 없어서 누나를 속여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하고 싶었겠지만 모든 게 밝혀진 이 마당에 그 인간은 정말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누나가 하는 죽집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누나의 동정을 사서 합의 이혼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누나는 단호하게 손님이 남기고 간 죽을 그 인간의 머리에 부어버리며 너 같은 건 어디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해도 불쌍하지 않으니까 쇼 그만하라고 하고 쫓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뻔뻔하게 그 인간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지만 어차피 결혼 생활이 5년도 넘지 않았고 그 인간의 외도와 벌이도 누나가 훨씬 좋았으니 소송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누나가 고용한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어차피 분할되는 재산에서 그 인간이 저희 누나에게 위자료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혼자 살 단칸방 전세 보증금 정도는 얻어갔을까요? 그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든 말든 알 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남은 누나였어요. 그 인간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 후 받아야 할 위자료도 당당히 받았지만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대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누나는 한동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굴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누나가 영영 상처 회복을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매일 누나의 죽집으로 가고 누나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죽집에서도 누나는 그냥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일만 했고 집으로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언감생시 문을 열어줬지만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나아진 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오긴 했어도 누나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눈치만 보던 제 얼굴을 보던 누나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웃더니 그러더군요.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내 걱정만 하면 뭐가 나아지니? 걱정 마. 누나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젠가 괜찮아질 일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동생 돌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살만하니까 어머니도 보낸 내가 고작 이런 일에 회복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 승민이 얼굴 봐서 기분 좋네. 올 때 너 혼자 딸랑 오지 말고 승민이도 데려와. 그럼 문 열어줄게. 다 커서 수염 자국 푸르스름하게 올라온 동생 놈 얼굴 매일 보고 싶은 줄 알아? 누나는 늘 그렇듯 제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동생 앞에서 울고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없던 누나. 본인이 무너지면 동생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럴 때 그저 말뿐인 곁에 가족이 있고 언제든 힘들 때는 기대도 된다는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누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곁에 있다는 걸 매일 전화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 여행 계획을 짜는 것 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머리가 커서 이제 누나에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나가 진정 원하고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동생이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처받았음에도 그저 담담한 모습만 보여주는 누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누구보다 강한 저희 누나를 믿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반년이 훨씬 지나간 지금 요새는 아내와 함께 무슨 명상 수업이나 공기 좋은 사찰을 돌면서 본인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그저 옆에서 누나의 마음이 하루빨리 온전한 평화를 찾길 응원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 순간 누나에게 상기시켜줘야겠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부디 저희 누나가 하루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